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전산회계 1급 강의인데요. 첫 시간이니까 너무 어려운 내용 말고요. 도대체 회계란 게 뭐고, 회계에서 만들어지는 재무제표란 게 어떤 건가 한번 그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시험에 자주 나오나 먼저 점검을 한번 해봐야죠. 제 강의는 이렇게 먼저 시험에 얼마나 나오나 점검을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본 강의로 넘어갈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크게 회계의 개념과 회계상 거래가 무엇이냐, 요거는 아주 가끔씩 출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은 이미 전산회계 2급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혹시 그래서 여러분이 전산회계 2급을 제대로 공부했고 이 내용 다 아시면 오늘 강의 안 들어도 괜찮기는 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런 분들을 들으시면 되고요. 회계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약간 낯설 때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 부분 정도만 체크할 줄 알면 시험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재무제표가 뭐냐,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거는요 그냥 개념 차원에서 학습하는 거지 시험과는 무관하니까 요건 그냥 편안하게 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본격적인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가 뭔지를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업의 활동에 대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나중에 취업을 하던, 실제 여러분이 창업을 하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돈을 투자받아서 사무실도 빌리고 집기도 구매하고 컴퓨터나 차량 같은 거, 직원도 뽑고 물건 만들어서 원재료도 구입하고 돈도 빌리고 해서 물건 만들어 팔겠죠. 이 기업이라는 거를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거래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내가 영업을 딱 1년치 장사를 끝내고 나면 나도 궁금할 거고요. 나한테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준 쪽에서도 내가 사업을 어떻게 했나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사업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계 정의가 뭐냐? 보시는 것처럼 특정 기업에게 발생한 경제적 사건을 식별해서 화폐 금액, 우리나라는 이제 원이잖아, 원으로 표시 기록한 다음에 이 재무의 정보를 주주나 돈 빌려준 채권자들한테, 이런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회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개념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제적 사건이 발생해서 재무의 정보를 이용자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뭐가 재무의 정보냐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이 정보를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거래가 발생해야지만 이렇게 재무 정보로 바뀌는 거예요. 이 3가지가 필요하겠죠? 이 3가지의 내용들을 하나씩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재무의 정보예요.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요. 내가 사업을 해요. 그러면 자, 어떤 내용이 궁금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굳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 가정하더라도 누구나 필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취업해서 현재 취업하고 있는 분들은 돈을 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자, 땡땡씨, 당신의 재무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을 바꿔볼게요. 특정 기업이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의 재무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는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산이 얼마냐? 부채가 얼마냐? 자본이 얼마냐? 좀 어려운 용어잖아요? 쉽게 바꿔볼게요. 자산이라는 단어는 흔히 실무에서는 우리 일반인들은 재산이란 말을 쓰고요.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 가지고 있는 거야? 또 부채라는 단어 대신에 빚이란 용어를 쓰잖아요. 당신 빚이 얼마야? 그리고 자본은 다른 말로 내 돈이야, 내 돈. 갖고 있는 재산에서 빚을 빼고 나면 내 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회사는 수많은 자산들이 있다 보니 자산이란 말을 쓰는 거고, 부채 대신 빚 대신 부채란 말을 쓰는 거고, 내 돈 대신 자본이란 말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한편 여러분, 수익 부분에서 경영 입장에서는 돈 얼마나 벌었어?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내가 번 돈은 수익이란 말을 쓰는 거고요. 쓴 돈은 비용이란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유식한 말로 바꿔서 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산이란 건 다른 말로 바꾸면 옛날 거래, 과거 거래로 현재 기업에 지배되고 있는 미래 경제 효익을 창출할 걸로 기대되는 자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재산들이란 뜻인 거예요. 또 하나, 부채. 미래 타인에게 갚을 경제적 의무, 빚이란 얘기죠. 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여기서 요거 뺀 남은 거. 누구 겁니까? 주인 거죠? 주인 누구예요? 주주죠. 주주가 청구권 갖는 그런 자기 자본이다. 수익, 경영활동으로 획득한 자산의 유입이다. 들어온 돈이죠. 비용, 수익의 획득을 위해 발생한 자산의 유출 내지는 사용되는 금액 또는 부채의 증가. 돈을 항상 주는 건 아니고 외상으로도 거래하니까 부채 증가도 역시 비용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요 PPT 강의안은요, 따로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 별도로 제공되니까요, 제가 메모하는 부분들 비워서 여러분께 제공할 테니까 이거 받으셔가지고 칸을 채워가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프린트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내용이에요. 누가 이거 이용하냐는 거예요. 이 회계 정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좀 아까 내 재무의 상태를 알려주는 표가 재무상태표고요. 내가 경영한 성과를 알려주는 게 손익계산서인데, 이 회계 정보가 누가 필요할까요? 일단 회사 내부예요. 자, 경영자 그리고 근로자들이에요. 경영자는 얼마나 내가 상태가 괜찮은가, 영업을 잘했는가. 종업원들은 우리 회사가 얼마나 좋은가 봐서 더 월급 달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필요해. 여러분, 얘는 회사의 내부에 있는 분들이에요. 밖에 주주들, 투자한 주주들은 투자만 했지 회사를 잘 몰라요.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투자하려는 사람도 궁금하겠죠? 빌려준 은행 같은데 돈 빌려준 채권자도 궁금하겠죠? 그리고 거래처도 빚이 많은 빚이 엄청 많은 회사야. 자꾸 손실만 나는 회사야. 여기다 외상 주기가 힘들어요. 외상 거래 하기 때문에. 거래처도 이 회사의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한편 정부기관, 특히 국세청 같은데, 건강보험 걷는 공단 같은 데가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버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 외부의 정보 이용자들이거든요. 이분은 외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전산회계 2급에 나왔던 것들인데요, 내부 이용자, 외부 이용자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절대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보면 내부인지 외부인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랑 외부가 다 필요해서 이분들, 이 정보 이용자한테 아까 봤던 회계 정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정보를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회계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첫 번째 재무회계, 두 번째 원가관리회계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회계 2급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 제가 오리엔테이션 설명드렸었죠? 이 원가관리회계가 저 뒤에 전산회계 1급에 나옵니다. 일단 비교만 해볼게요.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외부에 공표하는 게 바로 재무회계예요. 그런데 원가관리회계는 재무 정보를 공표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만든 물건,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원가관리회계는 제조기업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전산회계 2급은 상거래, 도소매를 가정하기 때문에 원가가 안 나왔어요. 근데 전산회계 1급은 제조기업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원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조기업에 이거 물건이 얼마에 만들어졌나를 알아야 제품의 가격도 결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가나 관리의 차원에 이거랑 약간 다른 겁니다. 자, 재무정보 이용자들 누가 있다 그랬죠? 내부, 외부에 다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거 원가가 얼마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결정을 해서 이걸 남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내부만 봅니다. 특히 경영자 위주로 보는 거지요. 보고의 수단,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같은 기업회계 기준을 따라서 만든 그런 합법적인 서류를 만들어 외부에 재무제표의 형식으로 보고합니다. 재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가관리회계에서는 딱히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회사 내부에 적절한 특수한 형태의 보고서로 이 원가관리회계가 만들어져요. 회계기준, 자, 이거 가짜로 만들면 큰일 나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걸 분식이라고 부르잖아요. 법을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 회계 기준을 따라야 되고요. 이 기업 회계 기준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부르는 IFRS. 그 다음에 일반 중소기업들에 따른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따르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고하세요. 전산회계 시험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몽땅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중급회계나 이런 거 공부하는 그런 분들 아니고요. 이건 지금 자격증 시험 공부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할게요. 전산회계 시험은요,
무조건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라 이런 기준을 따라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원가는 내부 목적인데 뭘 따라요?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없어요, 기준이. 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슨 회계라고요? 재무회계. 두 번째가 무슨 회계라고요? 원가관리회계. 마지막 하나가 뭐냐? 바로 세무회계예요. 세 번째가. 얘는 뭐냐? 법인세 같은 거 계산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 세무회계라고 부릅니다. 넓게 보면. 자,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무런 말이 없이 회계다 라고 하면 이 회계가 이 중에 뭘 말할까요? 1번의 재무회계, 2번의 원가관리회계, 3번의 세무회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회계다라고 말하면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1번에 나와 있는 재무회계를 말하는 거니까. 자, 사람들이 말을 하던 시험 문제에서 묻던 그냥 회계가 뭐냐라고 물을 때는 뭘 물어보는 거라고요?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한 재무제표를 만드는 재무회계 관련 내용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회계 정보의 이용자가 누군지 알아봤고요. 회계 정보에 어떤 건 있나 알아봐서 이제 회계 종류를 한번 구분해 봤죠.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뭐냐? 회계 거래의 요건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전산회계 2급도 마찬가지지만 전산회계 1급에서 아주 가끔씩 출제가 돼요. 전산회계 2급은 이게 꽤 출제가 됐고요. 전산회계 1급은 드문드문 출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회계상 거래라고 말을 하려면요.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한번 사례로 풀어볼게요. 근로계약서의 작성이에요. 근로계약서. 면접을 실시해서 한 명을 연봉 4천만 원의 조건으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서를 쓴 거예요. 신입사원을. 근데 해당 직원이 이제 이틀 뒤에 출근 예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근로계약서 작성이란 건 거래인가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거래예요. 거래가 뭐예요? 거래. 그냥 국어적으로 거래. 거래가 맞아요. 계약서를 주고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거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회계상으로, 이제 공부하는 회계, 재무회계상으로 거래하냐는 거예요. 자, 얘는 거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 직원한테 돈을 준 게 아니잖아요. 뭐가 돈이 나간 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재무의 상태나 경영의 성과에 영향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회계라는 거는 재무의 상태와 경영의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계약서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재무 상태 영향이 없어요. 경영 성과 변화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 직원한테 월급을 준다. 그러면 돈이 나가잖아요. 그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가끔씩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계약서의 작성만은 거래가 아니다.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뭘 외웁니까? 이해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임대차 계약 후 계약금을 지급한 거예요. 판매장 설치를 위해서 보증금 1억 원을 빌리는 보증금 1억 원에 이 상가를 빌리는 계약서를 쓰고요. 월세 계약서, 전세 계약서를 썼겠죠. 정말로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한 거야. 돈을 줘버린 거예요. 돈을 주면 여러분이 아무리 회계에 초심자를 하더라도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재무 상태 같은데 변화가 생기겠죠. 얘는 당연히 거래예요. 자, 하나 더 풀어볼까요? 자, 3번 거래예요. 3번 거래. 고객 주문서를 팩스 수신한다. 제품 1천만 원어치 구매하겠다는 구매 주문서를 단골 거래처로부터 팩스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아직 물품이 가거나 아직 돈이 받은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팩스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얘는 지금 단순한 계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단순한 계약만 하면 어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얘는 거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전산회계 2급 공부한 분들은 봤겠지만 회계상 거래를 보려면은요 금액적으로 당연히 측정 가능해야 되고요. 또 한편 자산, 부채, 자본. 제가 자산은 아까 재산이란 단어에 유식한 단어라 그랬고요.
부채란 단어는 빚이란 단어에 유식한 단어라 그랬고요. 자본은 내 돈이란 단어에 유식한 단어라고 불렀잖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뭐냐? 자, 재무의 상태예요. 또 한편 내가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 수익. 내가 쓴 돈이 얼마냐? 비용. 여러분 얘는 내가 얼마나 장사를 잘했느냐라는 경영의 성과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작게 보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여기에 영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생각을 한번 잘 해보면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요건을 기억하시면서 자, 실제 출제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전형적인 문제이고요. 다음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그랬죠? 은행에 현금 60만 원을 예입했다. 은행에 현금을 금고에서 빼서 은행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금고의 현금이 줄어들고 은행의 예금이 늘어나잖아요. 똑같은 내 돈이지만 위치가 바뀌고 변화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얘는 회계상 거래가 맞습니다. 자, 이건 맞죠? 두 번째, 자동차 보험료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을 줘버린 거예요. 금고에 돈이 없어져 버렸죠? 변동이 생겨요, 안 생겨? 자산에 생기죠. 거래가 맞습니다. 은행에서 100만 원을 차입하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이 말이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직 결정만 한 거예요? 돈이 안 들어온 것 같죠? 이 문제 볼게요. 회계 기말 현재 보유 중인 상장 주식의 가격이 15만 원만큼 하락했다. 내 재산의 가격이 떨어졌대요. 변화가 생겼죠. 거래가 맞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차입하기로 결정만 하고 아직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단순한 계약은 거래가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로 공부를 끝내고요. 회계상 거래냐 아니냐, 여러분 이 내용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도대체 재무상태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재무제표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주식회사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의 근간은 회사를 통해서 경제활동이 벌어지는 거군요. 대부분 회사들은 주식회사가 많아요. 이 주식회사가 도대체 어떤 구조인지를 아셔야 이 재무제표의 형태나 생산 원리를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시험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미 나는 재무제표가 뭔지 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 한 분들은요 이 강의를 과감하게 패스를 하세요.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근데 혹시라도 저 강사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나 궁금한 분들은 그냥 드라마 보듯이 편안하게 보시고 스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회계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만 좀 집중적으로 들어주기 바랍니다. 어떤 인터넷 의류를 판매하는 쇼핑몰이다 라는 가정으로 회사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주식회사 명지패션입니다. 회사를 만들려면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조달했나 보니까 주주들한테 5천만 원을 투자를 받고요. 은행에서 3천만 원을 빌린 거예요. 요건 투자받은 돈, 요건 빌린 돈이죠. 그건 다 아시죠? 그래서 얼마를 좀 조달한 겁니까? 8천만 원을 조달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걸로 뭐 했느냐? 사무실 보증금 3천만 원 내고요. 판매할 의류,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재고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재고 자산을 얼마를 취득했냐면 4천만 원 취득을 하고요. 돈이 얼마 남았습니까? 8천만 원 가지고 3천만 원 쓰고 4천만 원 쓰고 얼마 남았어요? 1천만 원 남았죠? 여러분 얘는 금고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른 말로 현금으로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지금 느낌적으로 쓴 돈은 얼마예요? 현금은 쓴 게 아니니까 3천만 원과 4천만 원을 썼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8천만 원을 조달을 해가지고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면 실제 사용은 두 가지 7천만 원이지만 1천만 원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쓴 걸로 7천만 원을 썼고 1천만 원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은 쓴 돈이 7천이고 갖고 있는 돈 1천만 원이니까 운영 자금은 역시 8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조달한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3천만 원은 보증금으로 운영을 하고 4천만 원은 재고 취득으로 운영을 하고 1천만 원은 금고에 현금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8천만 원 조달해서 8천만 원 운영을 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회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현상을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거를 회계에다가 접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대표이사 김명지란 분이 이제 회사를 창업을 하는데 이름은 주식회사 명지패션이에요. 그런데 타인 자본으로 은행에서 3천만 원을 빌리고요. 자기 자본 내 돈으로 주주한테 5천만 원 투자를 받아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 조달 자금이 8천만 원 조달을 해서 회사 몫으로 자, 보증금 3천만 원 내고요. 재고 4천만 원 구매하고요. 금고에 여유자금 1천만 원 가지고 있어서 총 자산으로 8천만 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타인 자본에 있는 이 은행은 돈만 빌려주고 끝난 거고요. 이 주주들도 투자하고 끝낸 거라서 얘는 사실 단절시켜야 돼요. 자, 두 군데서 줬지만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회사가 하는 거예요. 주식회사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식회사는요. 투자한 사람과 주주죠. 빌려준 사람, 채권자죠. 이분들은 밖에 있고요. 대표이사가 총대를 메고 말을 바꾸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이 대표이사가 주식회사를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한번 그대로 재무제표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내용은요. 전산회계 2급에도 나왔던 내용이고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말 기초가 약한 분들은 제가 만든 회계 입문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유튜브에 무료로 16강이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이 내용 다시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딱 되는 분들은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하다는 분들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회계 입문 강의를 한 번 더 신청해 주기 바래요. 자, 근데 웬만하면 아마 오늘 강의로 대부분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좀 아까 상황을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할 거예요. 언제 단계예요? 근데 창업 단계. 제가 이 회사가 1월 1일 날 창업했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날짜를 쓰는 거예요. 1월 1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날짜를. 여기다가 이제 주식회사 명지패션 쓰면 되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재무상태표를 쓸 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당신의 재무상태가 어때? 라고 물어볼 때는 당신이 갖고 있는 재산, 다른 말로 자산이죠? 이거 얼마냐? 자, 당신이 갖고 있는 빚, 부채가 얼마냐? 순수하게 네 돈이 얼마냐? 네 돈, 자본이 얼마냐? 여러분 이거를 묻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한 거예요. 오른쪽 위에다가는 부채를 적기로 약속을 한 거고요. 오른쪽 아래에다가는 내 돈 자본을 적기로 약속을 한 거고요. 이 왼쪽에다가는 이제 자산을 적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교수님, 부채를 아래 적거나 부채 왼쪽에 적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질문하시는데 안 돼요. 이 약속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을 전 세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른쪽은 자금의 조달이고 왼쪽은 자금의 운용인데 여기다 표시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빌린 빚 같은 거 타인 자본 부채 여기다 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다가 내 돈 자기 자본 표시하는 거고요. 왼쪽에다가 운영 중인 재산, 다른 말로 자산을 표시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이대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날짜 오른쪽 위에다가 적고요. 1월 1일 왼쪽에 회사 이름 적고요. 은행에서 얼마까 빌렸었죠? 3천만 원 빌렸는데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빌린 돈 괜찮아요. 근데 빌린 돈보다는 한자를 기반으로 한 차입금이 좀 더 있어 보이죠? 이렇게 이름을 정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 이름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드릴 겁니다. 또 하나, 내 돈 5천만 원 투자했죠?
그래서 8천만 원 조달했죠? 그래서 현금 1천만 원 금고에 있었고 재고 4천만 원 취득했고 보증금 3천만 원 가지고 있었죠. 전세 보증금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운영되는 지금 금액 8천만 원이죠. 항상 조달한 금액과 항상 운영 중인 그런 금액은 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1년간 장사를 하는데 모든 걸 다 현금으로 거래한다는 가정을 아주 단순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1년에 3천만 원어치 판 거예요. 그리고 판 거를 어떻게 했나 보니까 4천만 원 아까 재고자산이 처음에 있었잖아요. 좀 아까 돌려보시면. 근데 그 중에 1,500만 원어치를 판 거예요. 즉 1,50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판 거예요? 3천만 원에 판 거죠. 얼마에 여기다 이익을 붙인 거예요? 1,500만 원에 이익을 붙였죠. 자, 또 한편 직원들 300만 원 월급 주고, 자, 사무실 월세 1,150만 원 내고, 은행 이자 50만 원을 낸 거예요. 눈으로 보세요. 3천만 원 팔았죠? 1,500만 원 원가 들어갔죠? 이것도 부수 비용 들어갔죠. 이런 상태죠? 빼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3천만 원 빼기 1,500만 원 빼기 300만 원 빼기 150 빼기 50 하면 여러분 이 금액이 순이익이 딱 1,000만 원 나옵니다. 자,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그대로 한번 재무제표에 표시를 해보는데, 이렇게 내가 얼마나 장사를 잘했느냐, 경영의 성과를 보여주는 표가 무슨 표라 그랬죠? 이 정도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손익, 손해보다 익, 이익보다 손해보고 이익 본 거를 계산하는 그런 서류,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손익계산서잖아요. 그래서 내가 판 금액을 용어를 정하는 건데요, 여기다가 판돈 이렇게 쓸 수도 있긴 하지만 판돈보다는 좀 유식한 한자로 해서 매출이라고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회계는. 근데 판돈 요거를 매출로 정한다 정도는 여러분 좀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요건 여러분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이따가 나중에 또 다른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경 쓰지 말고 강의를 들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팔 때 4천만 원어치 취득을 한 중에 1,500만 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랬잖아요. 이 판매한 원가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은 3천인데 원가가 1,500이라서 1,500이 남았잖아요. 이거를 매출 총이익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이 용어는 지금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직원들 관리에 들어가는 월급이나 월세 같은 거를 내고 나면 1,050만 원이 남았는데, 거기서 이제 이자를 50만 원 줬기 때문에 내가 1년에 벌어들인 그 이익은 다른 말로 순이익인데, 이번 기에 벌어들인 돈이니까 단기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단기 순이익이 1,000만 원 나왔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이 회사를 만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 장사한 결과, 말을 바꿀게요, 경영의 성과를 표시한 서류, 뭐가 되는 겁니까? 손해본 돈, 이익 본 돈을 계산하는 그런 서류, 손익계산서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좀 전에 뭘 해봤냐면요, 재무상태표 만들어 봤죠. 1월 1일자 시작할 때 지금 1년 장사한 결과를 보여줬죠. 그럼 이제 1년 뒤에 어떻게 재무 상태가 바뀌었을까요? 자,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1년 뒤에 이 회사의 재무의 상태를 알아보려면 이 변경된 항목들의 금액부터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현금 항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 회사가 시작할 때는 얼마에 시작했느냐,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근거에 최초에 1,000만 원을 시작했죠. 그런데 3천만 원어치 물건을 판 거예요. 그리고 급여를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300만 원. 월세 150만 원 나갔고 이자 50만 원 줬으니까 결론적으로 12월 말이 되고 나면 현금은 얼마가 남는 겁니까? 자, 350만 원이 남아요. 자, 좀 아까 제가 1,500만 원의 매출 원가를 표시한 적이 있었죠. 손익계산서를 표시할 때는 얘를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현금 따질 때는 고려하시면 안 돼요. 왜? 재고자산은 회사를 시작할 때 이미 4천만 원어치 지급하고 사 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물건을 팔기만 한 거잖아요. 돈이 안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재고자산 1,500만 원을 고려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은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500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자, 또 뭐가 바뀌었느냐?
재고가 항목이 바뀐 거예요. 1월 1일자에 시작할 때 이미 4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여기서 1,500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남는 게 얼마입니까? 이제 재고자산은 2,500만 원으로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현금은 3,500으로 바뀌었고요. 자, 재고자산은 2,500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1년 뒤에 12월 31일자에 한번 재무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나 보도록 할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양식을 만들 때는 내 맘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맘대로 만들면 안 돼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약속한 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다시 여쭤볼게요. 처음 공부하는 분들. 자, 부채는 어디에 표시한다 그랬죠? 어디? 여기에요. 자, 이 거래에서 제가 부채를 중간에 갚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죠. 따라서 여긴 변동이 없고요. 차입금 3천만 원 그대로 있습니다. 또 한편 아까 주주가 투자를 얼마 했었죠? 투자한 금액 5천만 원 했었는데 투자한 금액 자본 내 돈은 표시를 여기다 하나요? 여기다 하나요? 순수한 내 돈은 여기다 한다 그랬죠? 자본금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는 없었던 1,000만 원이 여기 생겼네요. 이게 뭐예요? 1년간 번 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단기의 순이익이 지금 일로 온 거예요. 회사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자, 없던 게 1,000만 원이 생겼는데 잉여금이라는 단어는 남아도는 돈이라는 뜻이고요. 이익이라는 단어는 벌었다는 뜻인 거잖아요. 이익으로 벌어가지고 남아도는 돈. 여러분 이 장사한 결과로 남은 돈은 누구 돈입니까? 은행 돈이에요? 주주 돈이에요? 상식적으로 내가 회사를 만든 주주야. 그럼 내가 주인이에요. 채권자는 뭐 하는 애들이에요? 이자 받아가고 원금 받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이자 50만 원 줬죠? 그러니까 요 은행의 채권자들은 이자 받아 먹고 나중에 이 원금만 회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자 주고 남은 번 돈은 은행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주주 거야. 여기다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자세한 내용도 나중에 다시 뒤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오늘은 개념만 잡는 겁니다. 그리고 합계가 9천만 원 된 거죠? 좀 아까 보신 것처럼 현금이 얼마로 늘어난 겁니까? 1,000만 원을 시작을 했지만 3,500으로 늘었죠. 재고는 4,000으로 시작했지만 1,500이 줄어서 2,500으로 바뀌었죠. 자, 전세보증금 안 바뀌었죠? 그래서 이 금액이 9,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조달된 부분과 운영된 부분은 같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자세하게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제일 중요한 재무의 정보라 그랬잖아요. 이 재무의 상태표와 이 손익계산서가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무의 상태는 당신의 재무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갖고 있는 재산은 얼마예요? 빚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당신 돈 얼마예요? 이걸 묻는 거잖아요. 재산 대신에 무슨 단어라고요? 자산. 빚 대신에 무슨 단어라고요? 부채. 자, 내 돈 대신에 무슨 단어라고요? 자본.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자, 부채는 오른쪽 위, 자본은 오른쪽 아래, 자산은 왼쪽 아래 표시한다고 했죠? 또 한편 1년 동안 내가 번 돈이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는 손익계산서에다가 표시를 하는데, 자, 매출에서 시작해서 이런저런 비용 다 뺀 다음에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에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의 당기순이익이 사례에서는 1,000만 원이 나왔었죠? 이 돈이 이익을 벌고 나면 누구 몫이라 그랬죠? 채권자 몫이 아니고 주주의 몫이기 때문에 이 자본 쪽에다가 잉여금이라는 이름, 전문용어로 이익잉여금을 남겨둔다고 그랬죠? 여러분 따라서 이 당기순이익은 어디로 갈까요? 요 주주의 몫인 이익잉여금으로 슉 가는 여러분 그런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두 가지 공부를 했죠. 관련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회계 정의는요. 회계 정보를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인데요. 회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근데 아무런 말 없이 회계다라고 말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재무의 회계를 말하는 거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외부에 공표해서 외부 이용자, 도,
같이 이 회사를 알 수 있게 알려주는 게 재무회계라고 했지요. 원가관리회계는 원가 계산해서 가격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보는 거고, 세무회계는 세금 신고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랬죠? 금액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여러분, 단순한 계약서만 만드는 건 회계거래가 아니라고 했고, 요게 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강의를 전산회계 1급 시험에만 매칭을 해본다면 여러분 요 내용만 아시면 충분해요. 자, 그리고 또 한편 재무상태표의 양식은 크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채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는 자본, 왼쪽 아래는 자산인데, 자산은 뭐냐는 겁니까? 과거 거래로 현재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미래 경제 효력을 창출하는 그런 자산들인 거잖아요. 좀 전 사례에서는 갖고 있는 현금, 재고자산, 보증 같은 게 다 회사 것들이잖아요. 자, 요게 자산이에요. 부채는 뭡니까? 미래 타인에게 갚아야 될 경제 의무고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차감 잔액인데 누구 겁니까? 주주 거. 주주가 청구권을 갖는 그러한 자기자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 내용이에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 나온 게 뭡니까? 바로 손익계산서인데, 손익계산서의 수익이 뭐죠? 경영활동으로 획득한 자산의 유입. 번 돈이에요? 비용은 뭡니까? 이 수익을 위해서 발생한 자산의 유출이나 부채의 증가 같은 쓴돈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시간으로 아주 기본적인 회계의 개념과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해야 할 재무의 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산회계 시험 차원에서는 딱 하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회계 거래냐, 회계 거래가 아니냐. 시험 문제의 단골은 단순한 계약서의 작성, 요걸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이제 들으셨으니까 제가 저술한 콕콕정교수 전산회계 1급 뒤쪽에 단원 평가로 가셔가지고요, 다 풀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 중에 최소한 제가 교재에 표시를 해놨어요. 필수라고 표시한 문제는 최소한도 여러분 풀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